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12년이 되어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살아온 맞벌이 부부입니다. 물론 아이가 없는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양가 어른들의 암묵적인 기대 같은 것들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모두가 자식 자랑, 육아 얘기를 하는 자리에선 괜히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오랜만에 모였고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명절이라 잠시 집으로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아버님은 연로하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언제든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유산 이야기가 나왔고, 아버님은 이미 시동생 쪽에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굳히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배를 몇 척 소유하고 계시고 재산이 결코 적지 않은 분이신데 그 대부분을 시동생 쪽에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동서가 아버님께 자주 연락도 드리고 아이들을 보여드리며 살갑게 지낸 건 알죠. 저도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그렇게까지 편중해서 나누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 12년 동안 저는 시댁 행사마다 빠짐없이 챙기고 어른들 생신이며 제사며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설거지, 음식 장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동서 쪽이 더 집안이 생생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아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신랑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아버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남으로서, 그리고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평하게 나누자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못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제게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만 하고요. 그러면서 저를 타박하기까지 하니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결혼이고 며느리 노릇이었는지 허탈해졌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저에게 정 떨어진다며 인연 끊자고까지 하더군요. 어차피 평소에도 왕래가 거의 없었기에 그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저를 적으로 돌리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게 무슨 면죄부처럼 작용하는 분위기였고 제 입장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저 공평하게,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이라지만 두 아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대놓고 차별한다면 그건 가족 간의 상처가 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아버님께서 동생에게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넘긴다면 법적으로라도 제 몫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생 쪽이 모든 걸 가져가겠죠. 그러고는 애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저희를 평가하고 판단할 게 뻔합니다. 저는 지금껏 조용히 참고 살아왔고 제 감정을 억누르며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 문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몰라서 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습니다. 남편이 답변글.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잠시 제 입장도 전해드리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아마 이 글을 처음 쓰신 분이 제 아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 속에 등장하는 집안 상황과 갈등 내용이 저희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신 점, 명절과 생신 때만 모셔서 차례를 지낸다는 점, 그리고 동생네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유산을 더 받으려 한다는 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누구보다 제 아내가 쓴 글이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부부는 한참 냉전 중입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너무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혹시 아내가 제 편이라고 여긴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단호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아내는 결국 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도 했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해보자고도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를 제 동의 없이 혼자서 몰래 결정하고 행동해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컸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땐 아직은 감정이 남아있었고 억지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결국 저는 아이를 포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저를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과연 그게 공정한 표현일까요? 글에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고만 써있지만 그 이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던 분은 동생네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자 재수씨가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직접 아버지를 모시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동생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재수씨가 앞장서면서 결국 아버지를 모시게 됐고 정말 정성껏 챙기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남의 집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재수씨는 제 동생에게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처음 시댁에 들어온 제 아내에게도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며 대했고 심지어 아내가 명절 때 일손이 어설퍼도 한마디 없이 조용히 본인이 다 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재수씨가 글 속에서 저희 가족을 이기적인 사람들로 묘사하는 글을 읽으니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것도 저희가 무책임하게 떠넘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셔서 스스로 요양원으로 가시겠다고 고집하셨고 재수씨는 울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에서는 마치 가족들이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졌더군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갈등을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올려 한쪽 입장만을 과장해 누군가를 공공의 적처럼 만들어버리는 방식에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함께 살아온 시간과 존중, 진실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내가 쓴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글에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진실들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라도 저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저희 부부가 이대로 끝날지 아니면 다시 서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진실은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는 점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뼛속까지 어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서해바다는 그 자체가 삶이고 시간표였죠. 1년 내내 끊임없이 계절을 타고 돌아오는 해산물들, 굴이면 굴, 꽃게면 꽃게, 쭈꾸미며 바지락이며 한철도 거르지 않고 손이 필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굴만 해도 철이 되면 온 동네가 굴작업장처럼 바빠졌어요. 그 시절, 그러니까 20년쯤 전에는 하루 일당이 6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의 물가로 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몸을 쓰며 땀 흘리고 위험한 바다일을 하면서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삶이었기에 제 부모님은 그 험한 일을 천직처럼 살아오신 겁니다. 저희 동네는 그런 바다일을 통해 잘 사는 집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직접 배도 가지고 계셨고 지역에서도 나름 있는 집으로 통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으셨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존경도 받으셨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다에서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 바다 냄새, 미끌미끌한 생선, 거센 파도, 검게 그을린 손 등과 거친 목소리 아버지와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육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에 반해 제 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버지 옆에 붙어서 바다실을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그 바다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장남이라 여기며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보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형일 뿐이고 장남 역할은 동생이 다 해왔다.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고 함께 일하고 집안일을 챙기고 명절 준비까지 해온 건 동생과 재수씨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결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살았죠. 아내는 본인도 시댁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글에 적어놨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읽었을 때 참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이면 아내는 매번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체온계와 약부터 챙겼고 저는 그저 아내의 상태를 이해해주려는 마음에 본가에 혼자 가는 것을 주저했고 결국은 아예 가지 않는 해도 많았습니다. 그 사이 재수씨는 말없이 일 다 했습니다. 내색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냥 묵묵히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차례상 차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가 아팠다는 이유로 저는 너무 쉽게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갔어야 했습니다. 아내 대신 제가라도 어머니 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야 했습니다. 형으로서, 자식으로서 재수씨에게 미안하지 않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아내가 명절에 참석은 했지만 일은 여전히 재수씨가 거의 다 도맡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조금씩 도우려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기특했지만 돌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이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병수발을 든 사람도 재수씨였습니다. 그 바쁜 틈에도 하루 2번씩 들러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밥을 챙기고 간호를 하며 친딸처럼 어머니를 돌봐주었어요. 그 긴 병상 생활 동안 아내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는 그 짧은 인사조차도 없었습니다. 불효자인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고 시간 될 때마다 기어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 고마움,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듯 글을 올린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받은 만큼의 고마움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왜 나는 못 받았느냐에만 집중하게 되면 관계는 틀어지고 감정은 갈라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부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 아버지께서 식사 자리를 마치고 조용히 저희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 가진 재산 이제 정리 좀 해두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배며 집이며 그간 모아놓은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배에서 나오는 어업 보상금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선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동생은 20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바다질을 배우며 같이 살아왔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재수씨와 함께 아버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았고 어쩌다 명절에나 얼굴을 뵈었으니 말 그대로 장남이라는 타이틀만 달았을 뿐 실제로는 가족을 책임지고 함께 해드린 건 동생이었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저에게 문제는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와이프는 그날 정말 분노를 삼키지 않고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 형제가 둘인데 이렇게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 아이 있고 없고가 상속에 무슨 상관이냐? 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못 가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뭐하냐? 사람이 너무 줏대가 없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길거리에서 쥐몰이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끝마다 저를 비난하는 단어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니까 감정이 상했겠지 잠깐 흥분한 거겠지 이런 생각으로 꾹 참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뉴스를 보고 있어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운 순간까지도 아내는 끊임없이 그날의 일을 들먹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사람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듯한 압박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저도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재산주인이 아버지인데 그걸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형제가 똑같이 부모 자식인데 왜 한 사람만 주냐? 당신은 자기 목도 못 챙기냐? 그렇게 줏대 없이 살면 인생 뭐가 남냐? 하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동생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았어. 우리는 뭐 했는데? 명절이면 너는 감기 핑계로 빠졌고 나는 그런 너 눈치 보느라 본가에도 못 갔고 재수씨는 말없이 일 다 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그걸 따지고 드는 거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린 자식도 없어.
아버지 입장에서야 그래도 손자 손녀 있는 집에 더 주고 싶지 않겠냐? 내가 아버지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아버지 뜻이라 해도 불공평한 건 불공평한 거야. 하며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그저 단순한 의견 차이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이 여자랑은 끝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절망감, 내가 소중하게 지키고 싶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내 편 하나 없다는 외로움, 그날 밤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동생 목소리는 단호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 도대체 형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무슨 말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제 와이프가 재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무슨 죄인이라도 추궁하듯이 따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독차지할 수 있냐? 이게 상식이냐? 형편없는 일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재수 씨는 듣다 못해 형님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네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세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재수 씨가 와이프에게 인연을 끊자고 했다는 걸 와이프는 자기가 쓴 글에서 마치 피해자처럼 적어놨던 것이더군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누가 먼저 남의 가정을 휘저었는지, 어디까지가 분노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인지 이젠 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겠다는 결심. 그동안 와이프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싸워도 화해했고 상처받아도 참고 넘겼고 내가 지면 그만이지 하며 마음을 다잡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 가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전 와이프는 저에게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랐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 설득했고 결국은 와이프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제게 말도 없이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잠을 설쳤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은 제가 아이를 포기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저는 한 번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묻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가족의 재산 문제로 가족의 명예까지 걸고 전쟁을 벌이듯 덤벼들다니요. 내가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부부의 신뢰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제 밤에도 와이프는 또다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왜 아버지의 결정에 한마디 반박도 못하느냐? 왜 형제로서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느냐며 반복해서 끝도 없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 좀 버려라. 그리고 너 성질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대신 이혼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도 챙기고 말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아. 나는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다. 와이프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잠시지만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와이프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한 도리도 안 하면서 그 누구보다 고생한 재수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너 보니 나는 얄밉고 치사해서라도 아버지 재산 절대 안 받을 거다. 그리고 만약 네가 협의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할 거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 떨어졌다. 그 순간 와이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결혼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욕심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이렇게까지 적나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욕심이 스스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독처럼 퍼졌을 때입니다. 요즘 제 아내를 보면 딱 그 모양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죠. 그 도끼를, 그 분노와 집착의 독을 저에게 마구 쏟아붓는 아내를 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내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눈을 뜨면 무거운 숨이 가슴을 짓누르고 출근길이 도망치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퇴근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늘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였던 감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경악한 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아내의 글을 보면서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디테일. 그 글 속 남편이 바로 저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심한 남편으로, 동생 가족은 얄미운 도둑놈들로, 아내는 억울하고 착한 며느리로 완벽하게 각색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아이를 낳자고 한 제 설득과 아내의 수락, 그리고 몇 년 뒤 몰래 피임을 해왔던 아내의 배신, 아픈 시어머니에 대한 한 번의 안부 전화조차 없었던 무심한 명절마다 감기 핑계로 본가에 오지 않았던 수년간의 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부부가 부모님께 얼마나 헌신해왔는지에 대한 전적인 침묵.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만, 형평성을 따지자는 말만, 밥그릇 챙기자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그걸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구나. 이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같은 미래를 꿈꿨고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평생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에게 제 결정을 분명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결혼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이유도, 함께할 명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 이전의 신뢰가 무너졌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사라졌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줌의 존중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의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또 제 아내에게도 이 글이 마지막 경고처럼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이미 끝났습니다.